결혼은 한 달이나 남았는데 시어머니 될 사람이랑 시누이가 벌써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물건을 훔치고 있잖아. 약혼자의 가족들이 내 옷장에서 옷을 내던지고 자기들 짐을 채워 넣는 걸 봤을 때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누이는 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버젓이 목에 걸고 돌아다녔고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가 집주인인 양 저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죠. 그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서연은 종종 그날 저녁을 떠올렸다. 행복한 결말을 믿었던 마지막 저녁이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4월은 유난히 따뜻했다. 공기 중에는 새싹이 돋는 냄새가 가득했다. 한 달 뒤면 결혼식이었다. 드레스는 이미 구입했고 식장은 예약했으며 청첩장도 모두 발송한 상태였다. 무슨 꿈 꾸는지 알아?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다. 뭔데? 결혼식 날 당신과 함께 눈을 뜨고 당신이 웨딩드레스를 입는 모습을 보고 당신의 신부 모습을 가장 먼저 보는 거.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기댔다. 그거 안 좋은 징크스인데 징크스 따위는 상관없어. 난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싶으니까. 그녀는 몸을 돌려 그에게 길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 순간 그녀는 앞으로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고 모든 어려움은 끝났으며 둘이 함께 모든 것을 이겨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틀렸다. 하지만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1년 전 그날로 돌아가야 했다. 강서연은 31살의 민준을 만났다. 그 나이에 그녀는 20대에 꿈꿨던 거의 모든 것을 이뤘다. 그녀는 대형 건설사인 대성건설의 변호사로 일하며 복잡한 상업용 부동산 거래를 담당했고 법정에서는 회사를 대표했으며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계약서를 검토했다. 월급은 800만 원, 때로는 특히 큰 프로젝트를 마치고 보너스를 받으면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인정받는 인재였다.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박 부장은 그녀를 우리 불도저라고 불렀다. 서연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의 허점을 발견하면 반드시 파고들었고 상대가 압박하면 똑같이 맞받아쳤다. 가망 없어 보이는 사건도 기어코 물고 늘어져 해결해냈다. 강 변호사는 파트너가 되거나 아니면 일하다가 제가 될 거야. 한 번은 특히 힘든 소송을 마친 후 박 부장이 말했다. 포기하느니 차라리 제가 되겠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는 웃으며 그녀에게 2배의 보너스를 줬다. 그 보너스와 지난 5년간 모은 돈으로 서연은 아파트를 샀다. 3년 전의 일이었다. 그녀는 아직도 부동산 중개인이 열쇠를 건네주던 순간을 기억했다. 집 모양 열쇠고리가 달린 평범한 열쇠 2개였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전부였다. 72제곱미터, 22평, 9층, 발코니 2개, 공원이 내다보이는 전망.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은 좋은 동네의 신축 아파트였다. 건설사도 믿을만했다. 서연은 돈을 입금하기 전에 직접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다. 초기 계약금 2억 원은 몇 년간 모은 돈이었고 나머지는 주택담보대출이었다. 그녀는 15년 만기 대출을 2년 반 만에 모두 갚았다. 휴가도 반납하고 옷값도 아꼈으며 추가 프로젝트를 맡았다.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조기 상환에 쏟아부었다. 마지막 대출금을 상환했을 때 은행 직원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제가 일한 1년 동안 이렇게 빨리 대출을 갚으신 분은 처음이에요. 전 빚지는 걸 싫어해서요. 서연이 대답했다. 사실이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은행이든 남자든 상황이든 의존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은 자신의 손과 머리, 그리고 끈기로 직접 벌어들인 것이었다.
아파트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꾸몄다. 처음에는 바닥에 매트리스와 접이식 테이블만 놓고 살다가 제대로 된 침대를 살 돈을 모았다. 그 다음엔 소파, 그리고 맞춤형 주방. 모든 물건은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그녀의 취향에 맞춰 골랐다. 31살이 되었을 때 아파트는 서연이 꿈꾸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밝은 색벽, 원목 바닥, 최소한의 가구와 최대한의 공간. 거실 벽에는 파리에서 사온 그림이 걸려 있었다. 바다 위 노을을 닮은 푸른색과 주황색 톤의 추상화였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자 요새였고 안전함을 느끼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단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곁에 있을 사람이었다. 서연은 연애운이 없었다. 그녀가 매력이 없거나 재미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키가 크고 날씬하며 숱 많은 갈색 머리와 많은 이들이 묘한 매력이 있다고 말하는 회색 눈을 가졌다. 옷 입는 센스도 있었고 대화를 이끌 줄 알았으며 유머 감각도 뛰어났다. 회식 자리에서는 남자들이 그녀와 춤을 추려고 줄을 섰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남자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성공하고 야심 있는 남자들로 그녀를 트로피로 여겼다. 예쁘고 똑똑하고 집까지 있으니 커리어에 목숨 거는 남자에게는 이상적인 아내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그녀에게 인생을 가르치려 들며 그녀의 결정과 일, 친구들을 비판했다. 당신은 너무 일을 많이 해. 한 남자가 말했다. 그렇게 큰 아파트는 필요 없잖아. 다른 남자가 넌지시나 밀걸. 직업을 바꿔보는 건 어때? 변호사는 너무 강해 보여. 세 번째 남자가 제안했다. 서연은 논쟁하는 대신 조용히 관계를 끝냈다. 두 번째는 착하고 부드러우며 가정적인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그녀 옆에서 위축되었다. 그녀의 자신감은 그들을 두렵게 했고 그녀의 연봉은 그들에게 콤플렉스를 안겨줬으며 그녀의 아파트는 그들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게 했다. 내가 꼭 얹혀 사는 기분이야. 마지막 남자친구가 3개월 만에 고백했다. 왜? 당신은 너무 성공했고 너무 독립적이야. 당신 옆에 있으면 내가 필요 없는 사람 같아. 서연은 그가 필요하다고, 사람을 연봉이나 집 크기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따뜻함과 보살핌, 저녁의 웃음소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다. 그 이별 후 서연은 연애를 쉬기로 결심했다. 이제 지쳤어. 그만할래. 그녀는 데이팅 앱을 삭제했고 친구들이 주선하는 소개팅도 거절했다. 때가 되면 인연은 저절로 나타날 거야. 그녀는 엄마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엄마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는 강요하지 않았다. 딸의 성격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서연이 한 번 결심하면 누구도 말릴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찾기를 멈췄을 때 운명은 개입하기로 결심했다. 5월 말 평범한 금요일이었다. 서연은 힘든 계약을 마무리 짓고 있었다. 도시 외곽의 물류 단지 매입건이었다. 3개월간의 협상, 산더미 같은 서류, 수많은 밤샘 작업. 하지만 오늘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 서명이 완료되고 돈이 이체되었으며 고객은 만족했다. 그녀는 저녁 7시에 지쳤지만 만족스러운 얼굴로 사무실을 나섰다. 승리를 자축하고 싶었다. 친구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 아니, 없는데. 왜? 나 세기의 계약을 성사시켰어. 축하해야 해. 우와, 어디서 볼까? 그들은 시내에서 멀지 않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다. 서연이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를 잡았다. 20분 뒤 수진이 밝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 너를 위해. 그녀는 스파클링 와인잔을 들었다. 너의 세기의 계약과 강철 같은 멘탈을 위해. 멘탈을 위해. 그건 인정. 서연이 잔을 부딪혔다. 정말 못 버틸 줄 알았어. 고객이 마지막 순간에
3번이나 조건을 바꿨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는데? 늘 하던 대로 했지. 오늘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저는 한 달 휴가 갈 테니 알아서들 하시라고. 수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강서연, 넌 정말 괴물이야. 좋은 의미로. 그들은 일과 인생, 그리고 마침내 수진의 남편이 달걀 프라이보다 어려운 요리를 배우게 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와인 한 병이 비었고 2번째 병을 주문했다. 어느 순간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남자 대 6명이 들어왔다. 퇴근 후 온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옆 테이블에 앉아 시끄럽게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했다. 서연은 무심코 그들을 훑어보다가 한 남자에게 시선이 멈췄다. 그는 평범했다. 잡지 표지 모델 같은 미남도 헬스장에서 사는 근육질의 남자도 아니었다. 그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관자놀이에 희끗희끗한 새치가 섞인 검은 머리의 남자였다. 인상은 편안했고 미소는 다정했다. 그가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잡혔는데 그는 자주 웃었다. 무언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서연은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그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는 모습 때문이거나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하고 차분하고 진실된 에너지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느꼈는지 돌아보았고 2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서연이 먼저 시선을 피했다. 뺨이 화끈거리는 게 느껴졌다. 어이없었다. 그녀는 15살 이후로 얼굴을 붉힌 적이 없었다. 어라. 모든 것을 눈치챈 수진이 길게 말했다. 누가 옆 테이블 저 남자한테 반했나 보네. 절대 아니야. 서연아, 너 얼굴 빨개졌어. 이건 역사에 기록해야 해. 와인 때문이야. 물론 와인 때문이겠지. 그리고 저 남자가 널 어떻게 쳐다보는지도 안 쳐다봐. 쳐다보고 있는데 바로 지금. 서연은 돌아보지 않고 와인을 마저 마시며 메뉴를 보는 척했다. 알았어.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돌아왔을 땐 내 남자랑 인사하고 싶네. 수진아, 제발. 하지만 수진은 이미 가버렸다. 서연은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며 홀로 앉아 있었다. 차마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5분 뒤 수진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다. 이름은 민준, 34살, 설계 엔지니어, 미혼이고 아이는 없대. 너에 대해 묻더라. 수진아, 너 정말 그냥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보다가 말이 트인 것뿐이야. 넌 정말 못 말려. 난 내 베프잖아. 그리고 그가 이제 곧 인사하러 올 거야. 서연은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테이블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눈가에 잔주름이 있던 바로 그 남자가 서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더욱 진실돼 보였다. 꾸며낸 매력이나 외운 듯한 작업 멘트는 없었다. 그저 한 여자에게 다가가고 싶은 남자일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저는 민준입니다. 친구분께서 제가 여기 앉아도 괜찮다고 하시던데요. 서연은 수진에게 살기 어린 눈빛을 보냈다. 수진은 순진하게 눈만 깜빡였다. 앉으세요. 서연이 말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자신의 무례함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그들의 테이블에 와인 한 병을 주문했고 대화가 시작되었다. 민주는 흥미로운 대화 상대였다. 자기 말만 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그는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들은 상투적이지 않았다. 직업이 뭐예요? 별자리가 뭐예요? 가 아니라 일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만약 지금 당장 떠날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같은 것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일, 즉 공장이나 물류단지 같은 산업용 건물을 설계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치 콘크리트와 철근이 아니라 예술 작품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열정적이었다. 제 일에서 가장 멋진 게 뭔지 아세요? 그가 물었다. 종이 위에 선으로만 존재하던 건물이
실제로 지어져 서 있는 걸 지나가면서 볼 때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죠. 그게 나 덕분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기분을 이해했다. 몇 달간 싸웠던 소송에서 이겼을 때 고객이 악수를 청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자신이 무언가 진짜를 해냈다고 느낄 때와 같았다. 일 말고는 어떤 취미가 있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암벽 등반이요. 정말요? 네, 그럼요. 그가 미소 지었다. 3년 전에 친구가 실내 암벽장에 끌고 갔는데 한 번 해보고 그만둘 줄 알았어요. 근데 푹 빠져버렸죠. 이젠 휴가 때마다 산으로 가요. 어떤 산들을 정복했는데요. 아직은 낮은 산들이요. 설악산, 지리산 정도요. 하지만 한라산 정상에 오르는 게 꿈이에요. 한라산이요? 서연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거 꽤 본격적인데요. 네. 장비도 다 있고 강습도 받았어요. 이제 같이 갈 동료랑 산에 가는 걸 허락해줄 여자친구만 찾으면 돼요. 민준이 웃었다. 아니, 저랑 같이 가줄 여자친구를 찾아야죠. 그는 농담처럼 가볍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서연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레스토랑이 문을 닫을 때까지 이야기했다. 수지는 오래전에 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 둘이서 잘해봐. 라며 떠났다. 서연과 민주는 둘만 남았고 밖으로 나와 밤늦도록 시간을 잊은 채 도시를 걸었다. 새벽 3시 그가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들은 헤어지기 아쉬워 아파트 입구에서 서성였다. 연락처 좀 알려줄래요? 그가 물었다. 그녀가 번호를 불러주자 그는 저장했다. 전화할게요. 네. 그는 키스하지 않고 그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다. 서연은 그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뒷모습을 바라봤다. 아파트로 올라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며 누워 있었다. 그녀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지 않았다. 로맨틱 코미디에나 나오는 유치한 설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무언가 달랐다. 새벽 4시에 전화기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잠이 안 오네요. 당신 생각이 나서요. 이거 정상인가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입력했다. 저도 잠 못 들고 있어요. 아마 정상이겠죠. 내일 저녁 식사 어때요? 아, 그러니까 이미 오늘이네요. 좋아요.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다. 다음 3개월은 꿈만 같았다. 그들은 거의 매일 만났다.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도시를 산책하고 영화와 콘서트를 보러 다녔다. 그는 퇴근 후에 그녀에게 왔고 그녀는 주말에 그의 집으로 갔다. 그들은 일, 어린 시절, 꿈, 두려움에 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했다. 민주는 그녀가 만났던 어떤 남자와도 달랐다. 그는 그녀를 바꾸려 하지 않았고 그녀의 연봉에 주눅들지도 않았으며 그녀를 트로피처럼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녀가 처음으로 그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을 때 그는 들어서자마자 휘파람을 불었다. 우와, 이게 다 당신 거예요? 네, 제 거예요. 직접 꾸몄어요. 네. 그는 마치 박물관을 구경하듯 방들을 둘러보았다. 벽을 만져보고 그림을 감상하고 발코니 밖을 내다봤다. 정말 대단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정말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이걸 다 해냈다고요? 네, 이건 정말 대단한 성취네요. 어떤 질투나 어색함도 없이 오직 진심 어린 감탄만이 있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처음으로 키스했다. 발코니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가 갑자기 그녀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키스하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네. 키스는 길고 부드러웠다.
서연은 마음속 깊이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무언가가 열리는 것을 느꼈다. 가을이 되자 그들은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다. 민주는 영상통화로 그녀의 어머니인 윤 여사님과 인사를 나눴다. 대화는 순조로웠고 어머니는 그를 마음에 들어했다. 진중한 남자 같구나. 통화 후에 어머니가 말했다. 어려 보이지 않고 왠지 믿음직스러워 보여. 안 그러니? 서연아, 제가 55년을 살았어요. 사람 보는 눈은 있단다. 좋은 사람이야. 서연은 미소 지었다. 어머니의 인정은 큰 의미가 있었다. 아버지와는 나중에 전화로 인사를 드렸다. 두 사람은 40분 동안 축구, 자동차, 정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이 수화기를 넘겨봤자 아버지는 짧게 말했다. 괜찮은 녀석이네. 합격. 민준도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그가 20살 때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했다. 어머니는 민준과 여동생 민지, 두 아이와 함께 홀로 남겨졌다. 강한 분이세요. 그가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모든 걸 책임지셨죠. 일하고 우리를 키우고 불평 한마디 안 하셨어요. 어머니께 빚진 게 많아요. 다른 도시에 사시는 거예요? 네, 대구요. 여기서 4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병원에서 회계 담당자로 일하세요. 여동생 민지도 어머니랑 같이 살고요. 화장품 가게에서 일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평범한 이야기였다. 홀로 아이들을 키워낸 어머니는 존경받아 마땅했다. 언제쯤 가족분들을 뵐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곧요. 민준이 대답했다. 어머니가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셔서요. 장거리 이동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제가 설득해 볼게요. 이상하네. 서연은 생각했다. 400km가 세상 끝도 아닌데 하지만 사람마다 사정은 있는 법이니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가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10월이 되자 민주는 거의 그녀의 집으로 이사 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비공식적이었지만 그의 물건이 옷장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의 칫솔이 욕실에 놓여 있었고 그의 슬리퍼가 현관에 있었다. 모든 커플처럼 그들은 서로에게 적응해 갔다. 그가 아파트에 양말을 벗어두면 그녀는 말없이 주워서 빨래 바구니에 넣었다. 그녀가 밤늦게까지 일에 몰두하면 그는 조용히 차를 타주고 그녀가 바빠도 서운해하지 않았다. 주말에는 함께 요리했다. 그는 파스타나 오믈렛, 샌드위치처럼 간단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 그녀는 시간이 있을 때 생선구이나 홈메이드 파이처럼 좀 더 복잡한 요리를 했다. 뭔가 부족한 게 뭔지 알아?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그가 물었다. 뭔데? 당신이 나한테 제대로 된 요리를 가르쳐 주는 거. 달걀 프라이 말고 진짜 음식이요. 그거야 얼마든지. 그들은 토요일 내내 요리를 했다. 서연은 만두피 반죽하는 법을 보여주었고 민주는 열심히 삐뚤빼뚤한 예술 작품을 빚었다. 즐겁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옳게 느껴졌다. 11월에 그들은 처음으로 닭했다. 설거지 문제라는 사소한 이유 때문이었다. 서연이 홧김에 심한 말을 했다. 민주는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발코니로 나가 10분쯤 서 있었다. 돌아왔을 때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 약속하자. 화가 나면 잠시 시간을 갖고 나중에 후회할 막말은 하지 않기로. 서연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도 그놈의 설거지를 그냥 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웃었다. 갈등은 해소되었다. 이래야 정상이지. 서연은 생각했다. 히스테리나 최후 통첩 없이 대화할 줄 아는 두 성인이 있을 뿐 그녀는 자신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바로 그 사람을 찾았다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민준의 어머니와의 만남은 12월 초에 이뤄졌다. 김 여사님이 갑자기 아들에게 전화해서는 불쑥 찾아왔다고 했다. 민준은 놀랐지만 기뻐했다. 그는 이틀 전에 서연에게 알려주었다.
엄마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셔. 그가 말했다. 만나 뵐 수 있어? 물론이지. 언제가 좋은데? 토요일 점심때쯤 오실 거야. 서연은 꼼꼼히 준비했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원피스를 골랐다. 머리도 손질하고 미래의 시어머니를 위한 꽃다발도 주문했다.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 중요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의 어머니고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니까. 민주는 역에서 김 여사님을 만나 시내의 한 카페로 모시고 왔다. 그들은 중립적인 장소인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다. 서연이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커피를 주문하며 기다렸다. 20분 뒤 문이 열렸다. 민준이 키가 작고 통통한 여성과 함께 들어왔다. 서연은 일어나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예비 시어머니는 서연이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55세쯤 되어 보였고 염색한 붉은 머리를 쪽지어 올렸다. 얼굴은 둥글고 이목구비는 자잘했다. 눈은 작고 날카로웠으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김 여사님이 손을 내밀었다. 악수는 짧고 형식적이었다. 안녕, 서연 양. 우리 민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우리 민준이. 서연은 마음속으로 그 호칭을 기억했다. 34살 먹은 남자를 우리 민준이라니. 좋은 얘기만 들으셨길 바라요. 그녀가 말했다. 이런저런 얘기들. 그들은 자리에 앉았다. 민준은 모두를 위해 점심을 주문하고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려고 애썼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김 여사님은 그녀를 샅샅이 훑어보고 있었다. 그것은 눈에 띄게 드러났다.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말, 외모의 모든 디테일이 보이지 않는 스캐너를 통과하는 듯했다. 서연은 마치 면접을 보는 기분이었다. 그래, 변호사라고 했지. 김 여사님이 무심코 말했다. 네, 돈 잘 버는 좋은 직업이지. 저는 제 일을 좋아해요. 아파트도 자기 소유라고 민준이가 그러던데. 네, 3년 전에 샀어요. 제 힘으로요. 혼자서 대출 받아서 조기 상환했다며 김 여사님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조기 상환? 얼마나 걸렸는데? 2년 반 정도요. 어머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돈 버는 재주는 있나 보네. 네, 쓰는 재주도 있고. 서연은 첫 번째 짜증이 치미는 것을 느꼈지만 억눌렀다. 현명하게 쓰려고 노력해요. 그거 좋지. 우리 민준이는 부자가 아니잖니. 월급도 그저 그렇고 그런 거 감당할 준비는 됐고. 어머니, 민준이 끼어들었다. 저랑 서연 씨는 돈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지.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녀는 눈까지는 웃지 않는 그 특유의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그 미소를 기억해 두었다. 점심 식사는 1시간 더 이어졌다. 김 여사님은 서연의 가족, 일, 미래 계획에 대해 캐물었다. 질문이 무례하지는 않았지만 집요하게 약점을 찾으려는 듯했다. 카페를 나온 후 민주는 어머니를 역까지 배웅했다. 서연은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저녁에 그가 그녀에게 왔다. 우리 엄마 어땠어?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흥미로운 분이시네. 내가 말했잖아. 독특하시지만 나쁜 분은 아니야. 알아. 곧 당신한테 익숙해지실 거야. 시간만 좀 들여.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기를, 첫인상은 틀릴 수 있기를, 김 여사님이 단지 아들을 걱정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기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감정이 그녀를 핥히고 있었다. 새해는 네 사람이 함께 맞았다. 서연, 민준, 그리고 두 사람의 어머니. 서연의 어머니는 연휴 이틀 전에 와서 음식 준비와 아파트 장식, 선물 사는 것을 도왔다. 김 여사님은 12월 31일 아침에야
미리 와서 방해되지 않으려고 도착했다. 두 어머니의 만남은 순조로웠다. 서연의 어머니는 섬세한 분이라 누구와도 공통점을 잘 찾았다. 그들은 요리법, 드라마, 물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평범한 여성들의 평범한 대화였다. 식탁에서 김 여사님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했다. 병원에서의 일, 딸 민지, 그리고 고인이 된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 그녀는 냅킨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쉬고 있겠지. 떠난 지 벌써 14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매일이 생생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그 사람 가고 나선 나 혼자 애들을 키웠지. 우리 민준이 이렇게 잘 컸잖아. 착한 아들. 민지도 괜찮은데 시집을 통 못 가서 걱정이야. 아직 젊은데요. 뭘? 서연이 말했다. 때가 되면 가겠죠. 젊다고 26인데 내 시절엔 26이면 애가 둘이었어. 서연은 침묵했다. 명절에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자정이 지나 모두가 샴페인을 마시고 소원을 빈 후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자 모두가 조용해졌다. 서연아. 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우리 어머니들 앞에서 모든 것이 공평하도록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서연은 숨이 닿는 것을 느꼈다. 나와 결혼해 줄래? 서연의 어머니는 숨을 들이쉬며 두 손을 가슴에 모았다. 김 여사님은 굳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다. 서연은 민준을 그의 긴장한 모습과 희망에 찬 눈빛을 그리고 작은 사파이어가 박힌 은반지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네, 그녀가 말했다. 네. 그가 그녀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일어나 껴안았다. 서연의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김 여사님은 다가와 아들을 안아주고 서연을 짧고 무뚝뚝하게 안았다. 축하한다. 그녀가 말했다. 행복하길 바란다. 행복하길 바란다. 확신이 아닌 희망. 행복해라가 아닌 행복하길 바란다. 서연은 그 말을 기억했다. 결혼식은 5개월 후인 5월 말로 정해졌다. 서연은 연휴가 끝나자마자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는데 익숙한 체계적인 사람이었다. 할 일 목록을 만들고 기한별로 나누었으며 영수증과 계약서를 위한 별도의 폴더를 만들었다. 식장은 민준과 함께 골랐다. 마음에 드는 곳을 찾기 위해 10군데가 넘는 곳을 돌아다녔다. 강이 보이는 작고 아늑한 곳이었다. 40인 규모의 홀, 훌륭한 음식, 합리적인 가격, 마음에 드는데 민준이 장소를 둘러보며 말했다. 나도. 그들은 예약금을 걸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날짜는 5월 23일 토요일. 드레스는 서연 혼자 골랐다. 그녀는 풍성한 드레스나 길게 늘어뜨린 베일을 원하지 않았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다. 작은 숍에서 원하는 것을 찾았다. 심플하고 우아한 흰색 드레스였다. 몸매를 아름답게 드러내면서도 얼굴에서 시선을 빼앗지 않았다. 사진작가는 친구 수진이 소개해줬다. 결혼사진, 경력 10년의 지인이었다. 플로리스트는 인터넷 후기를 보고 찾았다. 음악은 DJ에게 맡기기로 했다. 라이브 밴드는 너무 비쌌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김 여사님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첫 번째 전화는 2월의 어느 일요일 아침에 걸려왔다. 민준이 전화를 받아 20분가량 통화했다. 서연은 부엌에서 대화의 일부를 들었다. 엄마, 우린 이미 결정했어요. 아니요, 가족이랑 친한 친구들만 부를 거예요. 엄마, 이건 우리 결정이에요. 그가 돌아왔을 때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하객 명단을 늘리고 싶어 하셔. 초대 안 하면 서운해할 친척들이 많다고. 몇 명이나?
20명이요. 서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20명. 우리 식장은 40명 규모인데 이미 예약금도 냈고. 알아. 엄마한테 설명했어. 그랬더니 돈을 더 내고 확장하거나 다른 식장을 찾으면 된다고 하시네. 서연은 속에서 짜증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민준 씨, 이건 우리 결혼식이에요. 이 식장 찾으려고 3개월이나 돌아다녔잖아요. 알아. 내가 다시 얘기해 볼게. 그는 또다시 이야기했다. 김 여사님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반박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모님 섭섭해하실 거야. 어릴 때부터 날 아셨는데. 사촌 형도 일부러 멀리서 올 텐데. 옆집 아주머니는 민준이 태어날 때부터 봤는데. 정말 초대 안 할 거니? 결국 서연이 직접 나섰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연이에요. 서연아, 안녕. 잘 지내니? 네, 감사합니다. 하객 문제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가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듣네. 내가 결혼식은 성대하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자기 고집만 부리고. 어머님, 저희는 이미 40명 규모의 식장을 예약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했고 예약금도 냈고요. 그게 뭐 대수라고? 다른 식장 찾으면 되지. 안 돼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저희는 이 식장에서 할 거예요. 하객 명단은 바꾸지 않을 거고요. 침묵이 흘렀다. 알겠다. 김 여사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건 민준 씨와 저의 결정이에요. 함께 내린 결정이라고요. 물론 함께 내렸겠지. 그녀는 작별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민준을 바라봤다. 그는 옆에 앉아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엄마 화나셨네. 그가 말했다. 알아. 민준 씨,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는 없었어? 어떡해요? 2주 동안 안 된다는 말을 듣지 않으셨잖아요. 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엄마잖아. 알아요. 하지만 우리 결혼식이기도 하죠. 그가 한숨을 쉬며 미간을 문질렀다. 알았어. 당신 말이 맞아. 그냥 엄마한테 좀 더 유연하게 대해줘. 쉬운 분은 아니니까. 저도 알아요. 그들은 더 이상 그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변했다. 김 여사님은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다. 민준과만 가끔 연락할 뿐이었다. 화가 좀 풀리시겠지. 서연은 생각했다. 섭섭해하는 건 그분 마음이지만 우리 결혼식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야. 3월은 조용히 지나갔다. 서연은 메뉴를 확정하고 홀 장식을 고르고 드레스를 피팅하며 준비에 몰두했다. 민주는 가능한 한 도왔다. 4월에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은 놀랐다. 그들은 직접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민준이 여동생 사진을 보여주고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다. 여보세요, 서연 씨. 네. 안녕하세요. 저 민준 오빠 동생 민지예요. 안녕하세요. 저기, 엄마 때문에 전화했어요. 서연은 경계했다. 무슨 일이세요? 하객 명단 문제로 엄청 속상해하세요. 언니가 자기한테 무례하게 말했다고 하시고요. 무례하게 굴지 않았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글쎄요,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봐요. 매일 밤 우세요. 서연은 눈을 감고 5가지 셌다. 민지 씨, 어머님께서 속상하시다니 유감이지만 민준 씨와 저는 결정을 내렸고 그걸 바꿀 생각은 없어요. 네, 알아요. 그냥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해주시면 안 될까요? 화해하시게요. 어머님께서 화해하고 싶으시면 직접 저한테 전화하실 수 있어요. 침묵, 알겠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쌀쌀맞게 변했다. 그렇군요. 민지 씨, 저는 당신이나
어머님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민준 씨와 제가 내린 결정을 지킨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없어요. 네, 알았어요. 끊을게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민준에게 통화 내용을 이야기했다.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민지는 항상 엄마 편이야. 알아. 신경 쓰지 마. 곧 익숙해지실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들었다. 무언가.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예감이 들었다.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저녁 민준과 식사를 하던 중 그가 말했다. 있잖아. 오늘 엄마한테서 전화 왔는데 결혼식보다 1달 반 정도 일찍 오고 싶어 하셔. 준비를 돕고 싶으시다고. 서연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1달 반이나요? 그건 너무 길어요. 나도 그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도움이 되고 싶으시다고. 장식이나 쇼핑 같은 거 도와주고 싶다고. 민준 씨, 저 이미 다 준비했어요. 도움이 필요 없어요. 알아. 하지만 엄마는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중요하신 거야. 걱정하고 계시니까.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그럼 결혼식 2주 전에 오시라고 하세요. 그보다 빠르면 안 돼요. 약속할 수 있죠? 그렇게 전할게. 그녀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3일 뒤 민준이 죄지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서연아, 문제가 생겼어. 뭔데요? 엄마가 모레 오는 표를 이미 끊으셨대. 뭐라고요? 그날 표가 더 쌌다고 하시네. 그리고 혼자 오시는 게 아니야. 혼자가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민지도 같이 온대. 걔도 돕고 싶다고. 서연은 속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다. 민준 씨, 우리 2주 전으로 약속했잖아요. 6주가 아니라. 그리고 동생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고요. 알아. 내가 말려보려고 했는데 이미 표를 사셨어. 그럼 취소하라고 해요. 서연아, 취소 안 하실 거야. 당신도 엄마 성격 알잖아. 그래, 그녀는 알았다. 그게 문제였다. 그럼 어디서 지내실 건데요? 그녀가 물었다. 민주는 머뭇거렸다. 우리 집 손님방에서 지내시면 어떨까 하고. 우리 집, 내 아파트에서요. 서연아, 내 아파트에서 나한테 와도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난 당신이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은 생각만 했지. 물어볼 생각은 안 했군요.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식탁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민준 씨. 그녀가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우리 하객 명단 문제 때도 이랬어요. 다시는 우리 둘을 대신해서 혼자 결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엄마가. 당신이 막지 않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막아. 우리 엄마인데. 서연이 돌아섰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미래 아내예요. 그리고 여긴 내 집이고요. 그는 시선을 떨궜다. 미안해. 당신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했어. 네, 그랬어야 했어요. 그들은 몇 분간 침묵했다. 이윽고 서연이 다시 식탁에 앉았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오시라고 하세요. 하지만 내 동의 없이 누군가 이 집에 머무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알았죠? 알았어. 그리고 또 하나. 그분들이 우리 일, 결혼 준비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내 편을 들어줘야 해요. 물론이지. 약속해요? 약속할게. 그녀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사고를 치고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강아지처럼.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다. 정말로 믿고 싶었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럼 저녁마저 먹어요. 그들은 식사를 계속했지만 음식은 더 이상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다. 김 여사님과 민지는 이틀 뒤에 도착했다. 서연이 역으로 그들을 마중 나갔다. 민주는 회사 일로 빠질 수 없었다.
그녀는 기차칸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먼저 12월에 입었던 것과 같은 코트를 입은 김 여사님이 내렸다. 다만 가방이 더 커져 있었다. 그 뒤를 이어 화려한 화장과 불만스러운 표정의 젊은 여성이 따랐다. 민지였다. 그녀는 어머니를 닮아 키가 작고 통통했지만 이목구비는 더 날카롭고 눈빛은 더 매서웠다. 몸에 꽉 끼는 청바지와 짧은 재킷, 형광 핑크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환영합니다. 안녕. 민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툭 내뱉었다. 김 여사님은 서연을 짧고 형식적으로 안았다. 안녕. 서연아, 마중 나와줘서 고맙다. 별 말씀을요. 차는 주차장에 있어요. 그들은 짐을 트렁크에 실었다. 여행 가방은 3개였다. 큰 것 2개와 중간 크기 하나. 그 외에도 가방과 꾸러미들이 있었다. 2주치 짐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데 서연은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차를 타고 오는 동안 김 여사님은 여행과 날씨, 기차표 가격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 민지는 뒷좌석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서연은 주차를 하고 짐 내리는 것을 도왔다. 자, 도착했어요. 그녀가 아파트 문을 열며 말했다. 김 여사님이 먼저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뭐, 나쁘지 않네. 깨끗하고. 민지는 서연 옆을 스쳐 지나가며 인사도 없이 거실로 직행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여기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야? 서연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손님 방을 안내했다. 편히 쉬세요. 민준 씨는 7시쯤 올 거예요.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등에 기댄 채 숨을 내쉬었다. 6주, 1달 반, 그녀는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크게 착각하고 있었는지 몰랐다. 첫날은 비교적 평온하게 지나갔다. 저녁에 민준이 도착해 어머니를 안고 여동생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김 여사님은 집밥다운 느낌을 내기 위해 김치찌개를 끓였다. 찌개는 너무 짰다. 서연은 한 그릇을 다 먹고 감사하다고 말하며 침묵했다. 맛있다. 엄마. 민준이 말했다. 열심히 했지, 우리 아들. 너희들 제대로 챙겨 먹여야지. 안 그러면 맨날 샌드위치 같은 걸로 때울 거 아냐. 서연은 가시돋친 말을 느꼈지만 또다시 침묵했다. 갈등을 일으킬 때가 아니었다. 그들은 막 도착했을 뿐이다. 저녁 식사 후 민지는 1시간 반 동안 욕실을 차지했다. 서연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샤워를 하고 싶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그녀가 문을 두드렸다. 사람 있어요. 민지가 소리쳤다. 아직 멀었어요? 필요한 만큼요. 서연은 물러나 10까지 세고 20까지 세다가 침실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1시간 뒤 민지가 마침내 나왔다. 욕실은 온통 수증기로 가득했고 바닥에는 물웅덩이가 있었다. 세면대에는 남의 화장품이 널려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뒷정리를 했다. 첫날부터 전쟁을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1달 남짓이야. 결혼식이 끝나면 그들은 떠날 거야. 이튿날부터 사소한 충돌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났다. 커피를 끓이러 부엌에 갔다가 김 여사님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미 주인 행세를 하며 찬장의 통들을 옮기고 식기를 재배치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다. 안녕. 내가 여기 좀 정리했어. 내가 양념통을 엉뚱한 데 뒀더라고. 요리하기 불편하잖아. 전 그게 편한데요. 편하긴 뭐가 편해. 소금은 가스레인지 옆에 있어야지. 찬장 안에 있으면 어떡하니. 냄비도 그렇고. 내가 다 옮겨놨어. 이제 훨씬 나을 거야.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님, 저는 제가 정해놓은 순서에 익숙해요. 제 물건은 옮기지 말아주세요. 어머, 얘 좀 봐. 이건 사소한 거잖니. 내가 도와주려고 한 건데.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김 여사님은 입술을 삐쭉 내밀었다. 그래, 알겠다. 내 말대로 하지. 그녀는 언짢은 표정으로 부엌을 나갔다. 서연은 양념통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커피를 끓였다. 손이 살짝 떨렸다. 진정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사소한 일이야. 이것 때문에 싸울 필요는 없어. 하지만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점심때쯤 서연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컵, 프라하에서 사온 카를교가 그려진 바로 그 컵이 제자리에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항상 그 컵을 다른 식기들과 분리해서 맨 위 선반에 두었다. 이제 컵은 접시들 사이에 끼어 일반적인 줄에 놓여 있었다. 어머님, 그녀가 불렀다. 제 컵 옮기셨어요? 무슨 컵? 다리가 그려진 파란 컵이요. 아, 그거 삐뚤게 놓여 있길래 내가 바로 놨지. 일부러 따로 둔 거였어요. 제가 가장 아끼는 컵이라서요. 그래서 뭐, 이제 다른 것들이랑 같이 있잖아. 그게 더 깔끔하지.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제발 제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세상에, 넌 왜 그렇게 예민하니? 컵 하나 가지고. 그냥 컵이 아니에요. 여긴 제 집이고 전 제 물건들이 제가 정한 자리에 있기를 바라요. 김 여사님은 손뼉을 쳤다. 민준아, 그녀가 소리쳤다. 이리 좀 와보렴. 민준이 방에서 나와 두 여자를 번갈아 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내 약혼녀가 컵 하나 때문에 난리다. 난리. 내가 그냥 옮겨놓은 것뿐인데 나한테 소리를 지르잖아. 전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서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부탁했을 뿐이에요. 민준이 미간을 문질렀다. 엄마, 서연 씨 말이 맞아요. 허락 없이 아무것도 옮기면 안 되죠. 허락 없이? 김 여사님이 코웃음을 쳤다. 내가 여기서 남이니? 난 내 엄마야. 엄마는 서연 씨 집의 손님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김 여사님은 창백해졌다가 이내 붉어졌다. 손님, 알겠다. 그럼 난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란 소리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니, 난 알아들었어. 손님이라 알았다고. 명심하지. 그녀는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가버렸다. 문이 쾅 닫혔다. 서연은 민준을 바라봤다.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요. 별말을. 근데 그가 머뭇거렸다. 뭔데요? 그렇게 날카롭게 말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엄마가 상처받으셨어. 민준 씨, 저는 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그게 날카로운 건가요? 아니, 하지만 엄마는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거잖아. 그분의 나름대로가 제 허락 없이 제 부엌을 뒤집어 놓는 거라면 전 그게 싫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엄마랑 얘기해 볼게. 그는 어머니에게 갔다. 서연은 문 너머로 그들의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윽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김 여사님은 울고 있었다. 잘 됐네. 서연은 생각했다. 이제 난 악녀까지 됐구나. 이틀째 저녁, 분위기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김 여사님은 보란듯이 침묵했다. 저녁 식사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숨만 쉬며 서연에게 원망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민지도 침묵했지만 그녀의 침묵은 억울함이 아닌 조롱에 가까웠다. 민주는 직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서연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아직 한 달 이상 남았다. 그녀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전화가 울렸다. 수진아, 안녕. 결혼 준비는 잘 돼가? 안녕. 상황이 좀 복잡해.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들 분이랑 시누이가 와서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어. 헐. 그래서 최악이야. 서연은 지난 이틀간의 일을 털어놓았다. 수지는 듣는 내내 탄식하고 분개했다. 세상에, 남의 집 부엌을 마음대로 바꾸다니. 그건 선 넘었지. 나도 알아. 근데 민준 씨는 내가 너무 날카롭게 군다고 하네. 내가 날카롭다고. 서연아, 넌 그냥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한 거잖아. 그건 당연한 거야. 나한테는 당연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아닌가 봐. 있잖아. 그냥 호텔로 옮기시라고 하면 안 돼? 불편하다고 말해. 민준 씨가 이해 못할 거야. 지금도 우리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잖아. 서연아, 그건 내 집이고 내 규칙이 있는 곳이야. 불편하면. 알아. 하지만 결혼식까지 아직 한 달 이상 남았어. 큰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 알았어. 네가 더 잘 알겠지. 하지만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고마워. 그녀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아 잠을 청하려 했다. 벽 너머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김 여사님이 민지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단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억양은 분명했다. 불평, 억울함, 분노. 서연은 머리 위로 베개를 덮었다. 셋째 날은 놀라움으로 시작되었다. 서연이 거실로 나왔을 때 소파가 다른 벽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저녁마다 책을 읽던 가장 아끼는 안락의자는 창가로, 잡지 테이블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물었다. 김 여사님이 걸레를 손에 들고 부엌에서 나왔다. 내가 좀 옮겨봤어. 이게 더 편하잖아. 지나다닐 공간도 넓어지고. 제가 가구 옮겨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어머, 또 시작이네. 이게 훨씬 낫잖아. 봐봐. 얼마나 넓어졌니? 전 넓은 게 필요 없어요. 제 물건이 제가 놓아둔 자리에 있는 게 필요해요. 서연아, 넌 정말 피곤한 애구나. 난 도와주려고 하는데 넌 왜? 어머님은 돕는 게 아니에요. 제게 묻지도 않고 어머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고 사실을 말했다. 김 여사님의 얼굴이 붉어졌다. 민준아. 그녀가 소리쳤다. 민준아, 이리 좀 와봐. 민준이 욕실에서 뛰쳐나오며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내 약혼녀가 또 나한테 시비야. 내가 가구를 좀 예쁘게 옮겨놨더니. 엄마. 민준이 얼굴을 찡그렸다. 허락 없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 허락 없이? 내가 무슨 범죄자니? 난 그냥 좋게 하려고 한 것뿐이야. 알아요. 하지만 뭐 민준아. 쟤는 날 미워해. 자기 집에 내가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난 내 엄마인데 날 무슨 하녀 취급하잖아. 엄마,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야. 김 여사님은 울음을 터뜨렸다. 난 도와주러 왔는데 여기선 매일 사소한 일로 날 무시하잖아. 그녀는 자기 방으로 달려가 버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총성처럼 울렸다. 민준이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 넘어가라고요? 서연은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머님이 내 허락도 없이 내 거실 가구를 옮겼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부탁했던 일을 3일 만에 2번이나 저질렀다고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라고요? 엄마가 속상해 하시잖아. 그럼 저는요? 저는 속상하지 않은가요? 민준은 입을 다물었다. 민준 씨,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내 편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기억해요? 기억해. 그럼 왜 제가 제 경계를 지킬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그랬냐고 묻는 거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죄지은 학생처럼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회사에 전화해서 늦는다고 해야겠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가구 원위치 시켜놓을게. 고마워요.
그는 거실로 갔다. 서연은 그가 소파를 밀고 의자 무게에 낑낑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커피를 타서 침실로 들어갔다. 오늘은 집에서 일하기는 글렀다. 너무 시끄러웠다. 사무실로 가야 했다. 사무실에서 서연은 저녁 7시까지 머물렀다. 일이 많지 않아 더 일찍 나올 수도 있었지만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아파트에서는 음식 냄새가 났다. 김 여사님이 또 요리를 하고 있었다. 냄새로 보아 이번엔 양배추와 관련된 무언가였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김 여사님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저녁은 30분 뒤에. 감사하지만 밖에서 먹고 왔어요. 침묵. 마음대로 해. 서연은 침실로 가 옷을 갈아입었다. 몇 분 뒤 민준이 들어왔다. 왔어.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어머님 아직도 화나 있으세요? 조금. 하지만 곧 풀리실 거야 아마도. 그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둘 다 피곤했지만 서연은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생각에 잠겼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김 여사님과 민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민준에게도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 예전에는 그가 강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제 그녀는 다른 모습을 보았다. 어머니에게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남자.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택하는 남자. 그녀의 편에 서는 대신 침묵하라고 부탁하는 남자.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결혼, 일, 가족 문제. 그냥 지친 걸 거야. 결혼하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나흘째 되는 날, 민지가 본색을 드러냈다. 서연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다.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었다. 그녀는 침실 문을 닫고 노트북을 켜고 헤드폰을 썼다. 회의는 이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회의가 끝나자 서연은 방에서 나와 욕실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는 민지가 서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살피고 있었다. 목에는 반짝이는 금색 무언가가 걸려 있었다. 서연이 자세히 보자 숨을 멈췄다. 그것은 그녀의 목걸이였다. 가느다란 금줄에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성인이 된 기념으로 엄마가 선물해 준 것이었다. 민지 씨, 서연이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그거 제 목걸이인데요. 민지가 돌아봤다. 당황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아, 언니. 네. 이거 화장대 서랍에서 봤어요. 예쁘네요. 어느 서랍이요? 언니 거요. 화장대 위에 있는 거. 거울 찾다가 내 물건을 뒤졌다는 거예요. 뒤진 게 아니라 거울을 찾았다고요. 제 거울이 깨져서. 그렇다고 남의 보석함을 뒤지는 건 아니죠. 민지가 눈을 흘겼다. 세상에. 왜 그래요? 훔친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본 건데. 벗어요. 뭐라고요? 지금 당장 내 목걸이 벗으라고요. 어유, 알았어요. 알았어. 되게 예민하네. 그녀는 잠금 장치를 풀고 목걸이를 세면대에 던지듯 놓았다. 그리고 서연의 어깨를 치며 지나갔다. 서연은 목걸이를 집어들고 살펴보았다. 다행히 멀쩡했다. 그녀는 침실로 돌아와 보석함을 열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다. 귀걸이는 제자리에 있지 않았고 반지는 뒤섞여 있었으며 팔찌는 한쪽으로 쏠려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 하나가 없었다. 서연은 내용물을 한 번, 두 번 확인했다. 파란 보석이 박힌 작은 귀걸이 한 쌍이 분명히 없었다.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아끼는 것이었다. 그녀는 거실로 나갔다. 민지는 소파에 앉아 잡지를 넘기고 있었다. 민지 씨, 내 귀걸이 어디 있어요? 무슨 귀걸이요? 파란 보석 박힌 거요. 보석함에 있었는데 전혀 모르겠는데요. 방금 내 물건 뒤졌잖아요. 안 뒤졌어요. 민지가 벌떡 일어섰다. 자꾸 사람 의심할래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묻는 거예요. 내 귀걸이 어디 있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언니가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렸겠죠. 김 여사님이 부엌에서 나왔다. 여기서 무슨 일이니? 엄마, 이 언니가 나 도둑으로 몰아. 민지가 소리쳤다. 들었어. 내가 자기 귀걸이 훔쳤다고 생각하나 봐. 서연아, 김 여사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민지는 정직한 애야. 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귀걸이가 어디 있는지 묻는 거예요. 당신 딸이 뒤지던 제 보석함에서 사라졌다고요. 걔는 안 뒤졌어. 민지 씨가 직접 말했어요. 제 보석함에서 거울을 찾았고 허락도 없이 제 목걸이를 착용해 봤다고요. 그게 뭐 어쨌다고? 그건 도둑질이 아니잖니. 그럼 없어진 귀걸이는 뭐란 말이니? 침묵이 흘렀다. 내 딸을 절도죄로 모는 거니? 김 여사님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내 아들 집에서. 여긴 제 집이고 전 제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요. 민준아, 김 여사님이 소리쳤다. 민준은 회사에 있어서 들을 수 없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그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민준 씨. 지금 당장 집으로 와요. 무슨 일인데? 당신 동생이 내 물건을 뒤졌어요. 귀걸이가 없어졌고요. 뭐라고? 지금 갈게.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김 여사님과 민지는 증오의 찬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너, 이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거야. 시어머니가 쉬쉬거렸다. 민준이가 내 본 모습을 알게 될 테니. 그도 진실을 알게 되겠죠. 서연이 대답했다. 저도 그걸 원해요.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다. 손은 두려움이 아닌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1시간 뒤에 도착했다. 서연은 그가 거실에서 어머니와 여동생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감정적이었다. 이윽고 그가 침실 문을 두드렸다. 서연아, 문 좀 열어봐. 그녀가 문을 열었다. 내가 얘기해봤어. 그가 들어오며 말했다. 민지는 귀걸이 안 가져갔다고 해. 그럼 목걸이는요? 제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는 걸 제가 직접 봤는데요. 그건 그냥 허락 없이 한번 착용해 본 거라고. 당신 보석함에서 뒤지다가. 민주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서연아, 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귀걸이가 어디 다른 데 떨어진 거 아닐까? 확인해 봤어요. 없어요. 어디 뒀는지 잊어버린 건 아니고. 민준 씨. 서연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은 날 믿어요. 아니면 안 믿어요? 그가 침묵했다. 전 민지가 훔쳤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연이 말을 이었다. 민지가 제 허락 없이 제 물건을 뒤졌고 그 후에 귀걸이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건 사실이에요. 알았어. 그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다시 한번 찾아보라고 할게. 실수로 가져갔다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잖아. 제 귀걸이를 실수로 가져가서 잊어버렸다고요? 서연아, 나도 모르겠어. 그냥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그럼 당신 동생을 감싸지 말고 해결해요. 그가 나갔다가 10분 뒤에 돌아왔다. 욕실 바닥에서 찾았다고 하네. 여기. 그가 귀걸이를 내밀었다. 서연은 그것을 받아 살펴보았다. 귀걸이는 보석함에 있었지. 바닥에 있지 않았다. 거울 찾다가 떨어져서 욕실까지 굴러갔을 수도 있지. 보석함은 침실에 있는데요. 민주는 침묵했다. 민준 씨, 민지는 목걸이처럼 제 귀걸이도 허락 없이 가져갔어요. 또 뭘 가져갔을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서연아, 그건 심각한 비난이야. 사실이에요. 증거가 없잖아. 서연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증거가 없다고요. 그녀가 되뇌었다. 알겠네요. 제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군요. 그런 뜻이 아니야. 바로 그런 뜻이었어요. 당신 동생은 내 물건을 뒤지고 내 보석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데 당신은 나에게 증거를 요구하는군요. 요구하는 게 아니야. 민준 씨, 서연이 일어섰다. 저 혼자 좀 있고 싶어요. 나가주세요. 서연아.
나가줘요. 민준 씨. 제발. 그가 나갔다. 그녀는 다시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앞으로 열흘 남았다. 그녀는 자신이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며칠은 냉전 상태로 지나갔다. 김 여사님과 민지는 서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인사를 하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으며 그녀가 방에 들어오면 고개를 돌렸다. 서연도 똑같이 대응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돌아왔고 저녁은 밖에서 해결했으며 민준과만 최소한으로 대화했다. 그는 평화를 되찾으려 애썼다. 어머니에게 먼저 다가가라고 설득하고 서연에게는 좀 더 부드러워지라고 부탁했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 셋이서 같이 얘기 좀 해보는 게 어때? 어느 날 저녁 그가 제안했다. 차분하게 모든 걸 의논하는 거지. 무슨 얘기를요? 서연이 물었다. 당신 동생이 내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간 거요? 아니면 당신 어머니가 날 원수처럼 여기는 거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전 제 집에서 제 규칙대로 제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아요. 서연아, 그들은 내 가족이야. 그리고 전 당신의 미래 아내고요. 아니, 이제 아닌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온 지 7일째 되는 날, 서연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고객과의 미팅이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오후 3시쯤이었다. 아파트 문을 열었다. 조용했다. 집에 누구 있어요? 그녀가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은 거실로 들어갔다. 비어 있었다. 부엌 싱크대에는 더러운 그릇이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다. 김 여사님의 방도 비어 있었다. 어디 나갔나 보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쉬기 위해 침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의 침대에 민지가 헤드폰을 낀 채 휴대폰을 들고 누워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보느라 서연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민지가 입고 있는 옷이었다. 2년 전 밀라노에서 산 그녀의 연한 하늘색 실크 블라우스. 그녀가 가장 아끼는 옷이었다.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이 물었다. 민지가 움찔하며 헤드폰 한쪽을 벗었다. 아, 언니네. 일찍 왔네요. 그거 내 블라우스잖아요. 무슨 블라우스요? 민지가 자신을 내려다봤다. 아, 이거? 네, 빌려 입었어요. 제 옷이 더러워져서. 내 옷장에서 내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고요? 네, 그게 뭐 어때서요? 서연은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을 느꼈다. 내 침대에서 일어나요. 지금 당장 내 블라우스 벗어요. 세상에, 왜 그래요? 지금 당장.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민지를 침묵하게 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정말 이상하네. 그녀가 투덜거렸다. 옷조가리 하나 가지고. 이건 옷조가리가 아니에요. 내 집, 내 침실에서 당신이 허락도 없이 가져간 내 물건이라고요. 민지는 블라우스를 벗어 침대에 던지고는 티셔츠 차림으로 섰다. 됐어요. 나가요. 어디로요? 어디든. 내 침실에서 나가라고요. 민지는 코웃음을 치며 나갔다. 서연은 문을 닫고 블라우스를 집어들어 살펴보았다. 옷깃에는 파운데이션 자국이, 소매에는 향수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망가졌다. 서연은 침대에 앉아 블라우스를 손에 들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이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저녁에 그녀는 민준과 이야기했다. 당신 동생이 내 옷장에 들어가서 내 블라우스를 입고 내 침대에서 뒹굴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들은 그대로예요. 내 옷을 망가뜨렸다고요. 블라우스에 얼룩이 묻었어요. 서연아, 나는, 민준 씨,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처음엔 샴푸, 그 다음엔 화장품, 목걸이, 귀걸이,
이제는 블라우스. 다음은 뭘까요? 내가 걔랑 얘기할게. 당신은 이미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서연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오늘 당장 그들이 떠났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더는 못 참겠어요. 민준 씨, 여긴 내 집이고, 내 물건이고, 내 인생이에요. 그들은 이 중 아무것도 존중하지 않아요. 서연아, 결혼식까지 아직 한 달 남았어. 그들이 어디로 가겠어? 호텔이든, 친척집이든, 어디든요. 상관없어요. 그건 불가능해. 엄마가 엄청나게 서운해하실 거야. 전 이미 서운하고, 모욕당하고, 내 집에서 굴욕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건 과장이야. 과장이라고요. 서연이 벌떡 일어섰다. 당신 동생은 내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고 당신 어머니는 내 가구를 옮겨요. 둘 다 날 원수처럼 쳐다보는데 내가 과장한다고 생각해요? 서연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하지 마세요. 전 화낼 권리가 있어요. 침묵이 흘렀다. 알았어.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얘기해서 사과하라고 할게. 그들의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들이 떠나길 원해요. 서연아, 결혼 한 달 앞두고 내 어머니를 쫓아낼 수는 없어. 왜요? 내 어머니니까. 그리고 전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당신의 약혼녀고요. 다시 침묵. 우리 잠시 시간을 갖는 게 어때? 민준이 말했다. 시간을 갖자고요? 응. 머리도 식히고 생각할 시간도 갖고. 결혼 한 달 앞두고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타니 허우티안스레바 이노가 와가라나이. 마리나는 그를 사랑했고 결혼하려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지만 알아볼 수가 없었다. 나가요. 그녀가 말했다. 뭐? 내 침실에서 나가요. 혼자 있고 싶어요. 서연아. 나가요, 민준 씨. 제발. 그가 나갔다. 서연은 침대에 누웠다. 울지 않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을 응시하며 누워있을 뿐이었다. 다음 며칠은 지옥 같았다. 민주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친구 집으로 갔다. 서연은 김 여사님과 민지와 함께 아파트에 남겨졌다. 그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마치 서연이 자기 집의 하녀인 것처럼 행동했다. 김 여사님은 서연이 먹고 싶은지 묻지도 않고 요리했다. 서연이 출근 준비를 해야 할 때 욕실을 차지했다. 자정까지 텔레비전 소리를 최대로 키워놓고 봤다. 민지는 더 심했다. 그녀는 서연의 물건, 화장품, 수건, 식기를 대놓고 사용했다. 서연이 지적하면 쏘아붙이거나 무시했다. 여긴 우리 오빠 집이기도 해. 그녀가 말했다. 곧 모든 게 우리 공동의 것이 될 거라고. 서연은 침묵하며 결혼식 날짜만 세었다. 시어머니가 온 지 열흘째 되던 날,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집에 서류 폴더를 두고 왔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식장 계약서였다. 바보 같은 실수였다. 퀵서비스를 부를 수도 있었지만 직접 들르기로 했다. 아파트 문을 열자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많은 목소리들. 거실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6, 7명쯤 되는 낯선 얼굴들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소파에 앉아 그녀의 컵으로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김 여사님은 방 한가운데 서서 몸짓을 섞어가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 민준이가 엄마, 저 결혼해요 하는데 내가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지 뭐야. 웃음소리. 서연은 문간에 서서 꼼짝할 수 없었다. 어머 서연아. 김 여사님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그 특유의 달콤하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들어와. 문 앞에 서 있지 말고. 결혼식 때문에 내 친구들이 왔어. 인사해. 그녀는 손님들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어떤 아줌마, 어떤 아저씨, 누군가의 여동생, 누군가의 오빠. 서연은 듣지 않고 자기 집 거실에 마치 제 집인 양 앉아 있는
이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이분들 어디서 주무시는데요? 그녀가 물었다. 여기서, 물론이지. 내가 다 준비해 놨어. 친구 부부는 손님방에, 나머지는 거실에 간이 침대 깔고 자면 돼. 무슨 간이 침대요? 내가 3개 샀어. 복도에 세워뒀다. 서연은 복도를 쳐다봤다. 정말로 벽에 기대어 세워진 간이 침대 3개와 또 다른 가방들, 여행 가방, 상자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을 제 아파트에 살라고 초대하셨다고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제 허락도 없이. 어머, 무슨 허락이 필요해. 다 결혼식 손님들인데. 너랑 민준이 결혼식 말이야. 결혼식까지 아직 1달이나 남았는데 벌써 손님들을 재우신다고요? 그게 뭐 어때서? 일찍 온 거지. 호텔에 재울 수는 없잖아. 서연은 속에서 무언가 어둡고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머님, 그녀가 최대한 목소리를 평탄하게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이 문제는 이미 이야기했어요. 제 동의 없이 제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실 수 없다고요. 내 집, 내 집. 시어머니가 그녀를 흉내냈다. 곧 공동의 것이 될 거야. 민준이 것이기도 하고. 아직은 제 것이고 누가 여기서 살지는 제가 결정해요. 손님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서연아, 통통하고 인상 좋은 아줌마가 말했다. 우리가 정말 호텔로 가는 게 낫겠다.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 무슨 호텔? 김 여사님이 발끈했다. 당신들은 내 아들 결혼식에 온 내 손님들이야. 아무데도 안 가. 가실 거예요. 서연이 말했다. 모두가 침묵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김 여사님이 창백해졌다. 오늘 당장 호텔로 가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너한테는 그럴 권리 없어. 있어요. 이건 제 집이고 제 소유예요. 제가 여기 주인이라고요. 내가. 김 여사님은 분노로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얼굴은 붉은 반점으로 뒤덮였다. 바로 그 순간 침실에서 민지가 나왔다. 서연이 그녀를 향해 돌아보고는 그 자리에서 굳었다. 민지의 목에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목걸이, 23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바로 그 목걸이였다. 화이트 골드, 30살 생일에 자신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민지는 뻔뻔하고 도전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왔네. 나 여기서 좀 꾸며봤어. 결혼식에는 예쁘게 가야 하잖아. 서연은 남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자신이 직접 번 돈으로 산 다이아몬드를, 이 여자가 허락 없이 가져간 자신의 보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결혼식은 아직 1달이나 남았어.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간신히 억누른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당신 엄마랑 동생은 벌써 내 아파트에 들어와서 내 보석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네. 어머, 뭐 대단한 거라고. 민지가 코웃음을 쳤다. 어차피 곧 다 공동의 것이 될 텐데. 이제 아니야.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 김 여사님이 눈살을 찌푸렸다. 결혼식은 없을 거야. 내 목걸이 벗어. 지금 당장. 농담하는 거지? 민지가 비웃었다. 농담 아니야. 벗어. 아니면 내가 직접 벗길 거야. 해볼 테면 해봐. 서연은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다가갔다. 알았어. 민지가 뒤로 물러서며 서둘러 잠금 장치를 풀었다. 자, 내 공을 가져가. 그녀가 목걸이를 던졌다. 서연은 공중에서 그것을 낚아챘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나머지 사람들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모두 내 집에서 나가세요. 15분들이죠. 너 그럴 수 없어. 김 여사님이 소리쳤다. 그럴 권리 없어. 민준 씨는 여기 없어요. 설령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이 아파트는 제 명의로 된 제 거예요. 당신들은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감히요. 15분입니다. 그 후에는 경찰을 부를 거예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보란 듯이 다이얼을 열었다.
손님들은 허둥지둥하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미안하다고 중얼거렸다. 아줌마가 김 여사님에게 무언가 말했지만 그녀는 손을 내저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서연 옆을 지나가며 쉬쉬거렸다. 민준이가 네 본 모습을 알게 될 테니 그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선택하게 하세요. 김 여사님이 나갔다. 그 뒤를 민지, 손님들, 그리고 그들의 여행 가방과 짐들이 따랐다. 문이 닫혔다. 서연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손에 목걸이를 쥔 채 텅 빈 방과 테이블 위에 남의 컵들, 복도의 간이 침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열흘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정적. 열흘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가 조용했다. 목소리도, 발소리도,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도 없었다. 오직 창밖 도시의 소음과 자신의 심장 소리뿐이었다. 서연은 여전히 손에 목걸이를 쥔 채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다이아몬드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녀가 직접 번 23개의 작은 보석들이었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4시 반. 결혼식까지는 아직 한 달이나 남아 있었다. 이제는 없을 한 달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한테 전화 왔어. 당신이 모두를 쫓아냈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야? 서연은 답장을 입력했다. 와서 얘기해요.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남이 남긴 흔적들을 살폈다. 테이블 위에 더러운 컵들, 소파 위에 과자 부스러기, 옷걸이에 걸린 누군가의 잊힌 스카프, 복도의 간이 침대. 그녀는 치우기 시작했다. 체계적으로, 차분하게. 그릇을 모아 싱크대에 넣고 테이블을 닦고 소파를 청소기로 밀었다. 간이 침대는 계단에 내놓았다. 원한다면 가져가겠지. 저녁 6시가 되자 아파트는 다시 그녀의 것이 되었다. 깨끗하고 조용하고 익숙한 공간으로 서연은 커피를 끓여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민주는 7시에 도착했다. 그녀는 문이 열리고 그가 현관으로 들어서는 소리를 들었지만 마중 나가지 않고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가 거실 문 앞에 나타났다. 창백하고 혼란스러운 얼굴, 손에는 마트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안녕, 그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와인 사왔어. 혹시나 해서. 부엌에둬요. 그가 봉투를 갖다 놓고 돌아와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엄마가 당신이 엄마 친구들을 다 쫓아냈다고 하던데. 네, 그리고 엄마도요. 네, 엄마도요. 그리고 민지도. 왜? 서연은 그를 자신이 사랑했고 믿었고 결혼하려 했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당신 동생이 내 침실, 내 보석함에서 허락도 없이 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신 어머니가 내 거실에서 낯선 사람들과 놀고 있는 동안에요. 민주는 시선을 떨궜다. 민지는 그냥 한번 해본 거라고 하던데. 민준 씨. 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 말은 이미 수없이 들었어요. 그냥 한번 해본 거고, 그냥 옮겨본 거고,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거라고. 그건 그냥이 아니에요. 그건 내 집, 내 물건, 그리고 나에 대한 무례예요. 알아. 하지만, 아뇨, 당신은 몰라요.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열흘, 민준 씨. 당신 어머니와 동생이 내 집에서 산 열흘 동안 그들은 내 가구를 옮기고 내 부엌을 뒤지고 내 옷장에 들어가서 내 물건들을 가져갔어요. 당신 동생은 내 옷과 보석을 착용했고 내 블라우스를 망가뜨렸죠. 그런데 당신은요? 당신은 매번 나에게 참으라고, 문제를 키우지 말라고, 이해하라고 했어요. 난 도우려고 했어. 아니요, 당신은 양다리를 걸치려고 했어요. 엄마도 서운하게 하지 않고 나도 잃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렇게는 안 돼요. 민준 씨. 때로는 선택을 해야만 해요. 그가 침묵했다.
전 선택했어요. 서연이 말을 이었다. 천진낸 전 저 자신을, 내 집을, 내 존엄성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를 선택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그녀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결혼식은 없을 거라는 뜻이에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심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진심이에요. 우리 엄마 때문에, 당신 때문에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나 때문에? 네, 당신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내 편에 서주지 않았으니까요. 단 한 번도 당신 어머니에게 그만하세요. 여긴 제 약혼녀의 집이니 존중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동생을 막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죠. 난 노력했어. 노력한 것과 해낸 것은 달라요. 당신은 나에게 참으라고 했고, 내가 너무 날카롭다고 했어요. 침묵하라고 제안했고, 내가 나를 지켰을 땐 증거가 있냐고 물었죠. 그건 한 번뿐이었어. 신뢰에 관한 문제라면 한 번도 너무 많은 거예요. 민준이 일어나 방을 서성이다. 그녀 옆 창가에 섰다. 서연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 하지만 내 가족을 등질 수는 없어. 등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계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서연이는 내 선택입니다. 그녀를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와는 교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 엄마는 이해 못 하실 거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들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깊은 심연이 있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가 물었다. 아무것도요. 전 이미 다 말했어요. 결혼식은 없어요. 우리는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아니요, 간단하지 않아요. 아주 힘들지만 필요한 일이에요. 민준이 돌아섰다. 그의 어깨가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했다. 그녀의 일부는 그들을 쫓아내고 내 편에 서서 내가 당신에게 더 중요하다는 걸 증명해줘요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설령 그가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한 달 뒤, 1년 뒤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김 여사님은 다시 명령할 것이고 민지는 다시 남의 것을 가져갈 것이며 민주는 다시 그녀에게 참으라고 부탁할 것이다.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가 천천히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갈게. 열쇠는 두고 가요. 그가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그녀의 열쇠를 분리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았다. 짐은 내일 가지러 올게. 괜찮다면. 네. 오기 전에 미리 전화줘요. 그가 문으로 향하다가 문턱에서 멈췄다. 서연아. 네. 미안해. 정말 이렇게 돼서 미안해. 저도요. 그가 떠났다. 문은 부드럽게 거의 소리 없이 닫혔다. 서연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지만 아프지는 않았다. 마치 무거운 무언가가 마침내 놓아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웨딩숍에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강서연입니다. 웨딩드레스 예약했었는데요. 취소하고 싶습니다. 확실하신가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놀라워했다. 네, 확실해요. 하지만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알아요. 취소해 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다음 번호를 눌렀다. 레스토랑이었다. 안녕하세요. 5월 말 예약했던 강서연입니다. 취소할게요. 그 다음은 사진작가, 플로리스트, DJ, 전화 한 통 한 통이 그녀가 계획했던 미래의 조각들을 앗아갔다. 그리고 전화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다. 밤 10시가 되자 모든 것이 취소되었다. 그녀가 5개월 동안 준비했던 결혼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서연은 민준이 가져온 바로 그 와인을 따랐다. 한 잔, 그리고 2잔을 마셨다. 수진에게 전화했다. 안녕. 바빠. 너를 위해서는 언제나 안 바쁘지. 무슨 일이야? 나 결혼 취소했어. 친묵, 그리고 그의 어머니랑 동생, 그리고 그 친척들까지 다 쫓아내고 민준이랑 헤어졌어. 세상에, 서연아. 너 괜찮아? 응, 괜찮아. 이상하지만 괜찮아. 내가 갈까? 서연은 생각했다. 응, 와줘. 30분 안에 갈게. 수지는 20분 만에 달려왔다. 헝클어진 머리에 아이스크림 한 통과 스파클링 와인 한 병을 들고서 이게 만병통치약이야. 그녀가 아파트로 뛰어들며 선언했다. 그들은 새벽 3시까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수지는 들으며 탄식하고 욕했다. 진짜 나쁜 년이네. 그녀가 민지를 두고 소리쳤다. 시어머니도 똑같고 어떻게 남의 집에 손님들을 재울 생각을 하지? 그들은 이미 자기들 집이라고 생각했나 봐. 결혼하고 나면 모든 게 공동의 것이 될 거라고. 참나. 그럼 넌 그걸 다 참았어야 했고, 민준 씨는 그렇게 생각했지. 민준, 태때 없는 놈. 미안하지만 사실이야. 제대로 된 남자라면 자기 엄마부터 제자리에 앉혔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다. 있잖아,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알아? 그녀가 말했다. 나 그 사람 정말 사랑했거든.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랬겠지. 본색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어쩌면 그게 원래 그의 모습이었을지도 몰라. 내가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지. 수진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넌 정말 잘한 거야. 팔에 아기 안고 옆방에 사는 시어머니랑 1년 뒤에 이럴 바에야 지금이 훨씬 낫지. 서연은 그 모습을 상상하고는 몸서리쳤다. 내 말이 맞아. 지금이 나아.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텅 빈 아파트에서 눈을 떴다. 수지는 매일 전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밤에 떠났다. 민주는 그녀가 출근한 사이에 짐을 가져갔고 쪽지를 남겼다. 모든 것에 고마웠어. 미안해. 서연은 쪽지를 읽고 구겨서 버렸다. 그녀는 출근하지 않고 휴가를 냈다. 다행히 부장님은 별다른 질문 없이 이해해 주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청소하고 물건을 재배치하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부엌도 원래대로, 거실도 원래대로, 보석함도 원래대로. 저녁이 되자 아파트는 다시 완전히 그녀의 것이 되었다. 낯선 흔적은 하나도 없었다. 서연은 목욕을 하고 가장 좋아하는 잠옷을 입고 와인 한 잔을 따라 발코니로 나갔다. 노을은 파리에서 사온 그림처럼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아름다웠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한 달 뒤에 일어났어야 할 일을 생각했다. 흰 드레스, 반지, 서약. 당신은 동의합니까? 그녀는 그 드레스를 입고 민준 옆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했다. 그리고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혼 후에 진실을 아는 것보다 지금 아는 것이 훨씬 나았다. 전화가 울렸다. 엄마였다. 서연아, 괜찮니? 응. 엄마, 정말로. 걱정돼서 내가 갈까?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확실하니? 네. 전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 네가 자랑스럽다. 딸아, 넌 강해. 고마워요, 엄마.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그럴게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와인을 마저 마시며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모레도, 한 달 뒤에도 인생은 계속된다. 민준과 함께든, 그가 없든, 없는 편이 더 나았다. 한 달이 지났다. 서연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일,
친구, 헬스장, 책, 민준을 만나기 전에도 사랑했고 그 후에도 계속 사랑하는 것들이었다. 그는 전화하지 않았고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공통된 지인들은 그가 힘들어한다고, 김 여사님이 격노했다고, 민지가 서연에 대해 험담하고 다닌다고 전했다. 서연은 듣고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상관없었다. 6월 말 어느 날 그녀는 슈퍼마켓에서 김 여사님과 마주쳤다. 우연히 같은 코너에 있게 된 것이었다. 시어머니, 아니 전 시어머니가 그녀를 먼저 발견했다. 얼어붙고 창백해졌다. 서연은 태연하게 선반에서 파스타 한 봉지를 집어 카트에 넣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카트를 버려둔 채 가버렸다. 서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미소 짓고는 계속 장을 봤다. 7월에 그녀는 휴가를 냈다. 혼자 제주도로 떠나 바닷가 근처 노부부의 작은 집을 빌렸다. 매일 해변에 가고 책을 읽고 현지 와인을 마셨다. 사흘째 되던 날 한 무리의 관광객들과 친해졌다. 그 중에는 36살의 지훈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서울에서 온 건축가였고 이혼했으며 아이는 없었다. 그들은 현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유머 감각이 있고 똑똑하며 좋은 인상을 주려 애쓰지 않는 흥미로운 대화 상대였다. 결혼하셨어요? 그가 무심코 물었다. 아니요. 거의 할 뻔했는데 한 달 전에 취소했어요. 그가 휘파람을 불었다. 정말요?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돼요? 네. 약혼자가 마마보이였거든요. 헐.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아주 좋아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정말로요. 그들은 남은 휴가를 함께 보냈다. 해변을 산책하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심각한 관계는 아니었다. 그저 즐거운 동행일 뿐. 마지막 날 지훈이 물었다. 연락처 좀 알려줄래요? 네. 서울 돌아가면 전화할게요. 기다릴게요. 그는 전화했다. 일주일 뒤 그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만났고 그 다음 주에도 만났다. 9월이 되자 그들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다. 1년이 지났다. 서연은 언젠가 민준과 결혼을 꿈꿨던 바로 그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다만 지금은 옆에 다른 남자가 있었다.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들은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가 물었다. 뭔데요? 당신이 그때 그 결혼을 취소하고 우리가 만나게 된 게 얼마나 행운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저도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물어볼 게 있어요. 그가 그녀를 향해 돌아보며 눈을 맞췄다. 대답은 서두르지 말고 잘 생각해봐요. 물어봐요. 나와 결혼해 줄래요?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왠지 그가 물어볼 것을 알고 있었고 뭐라고 대답할지도 알고 있었다. 네. 망설임 없이 그가 반지를 꺼냈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심플한 금반지였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약속할게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언제나 당신 편에 서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요. 알아요. 그녀는 알았다. 지난 1년 동안 그가 작지만 중요한 것들로 수없이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가 방문했을 때 그는 즉시 여기는 서연 씨의 집이니 그녀의 규칙을 존중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의 여동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는 동의하기 전에 서연에게 먼저 물었다. 친구들이 하룻밤 묵고 싶어 했을 때 그는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했다. 사소한 것들. 하지만 이런 사소함이 모여 존중을 만든다. 고마워요. 서연이 말했다. 뭐가요? 당신이 당신이라서요. 그들은 길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다. 도시는 아래에서 불빛으로 반짝였다. 어디선가 음악이 들려왔다. 서연은 손가락에 반지를 내려다보며 인생이 얼마나 이상하게 흘러가는지 생각했다.
1년 전 그녀는 약혼자, 미래, 가족에 대한 꿈 등 믿었던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지킬 줄 모르는 남자, 존중할 줄 모르는 가족,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했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제 그녀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다. 매일 그녀를 선택하는 남자. 내 것과 우리 것이 소유가 아닌 존중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는 남자. 그리고 결코 그녀에게 참으라고 하지 않을 남자. 있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모든 게 이렇게 돼서 기뻐요. 뭐가요? 모든 거요. 민준 씨, 그의 어머니, 그 결혼식, 그게 아니었다면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지훈이 그녀를 더 꽉 안았다. 그럼 저도 기쁘네요. 당신이 그런 일을 겪어야 했다는 건 유감이지만 유감스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어떤 교훈이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사랑은 인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요. 매일 서로를 선택하는 것. 만약 상대방이 당신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현명하게 들리네요. 당연하게 들리지만 때로는 당연한 것들이 가장 어렵죠. 그들은 어두워질 때까지 발코니에 앉아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아파트. 곧 그들의 공동의 공간이 될 곳으로. 하지만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그들 둘 다 원하기 때문에. 에필로그. 결혼식은 10월에 열렸다. 조용하고 소박하게 20명만 초대했다. 가까운 친구와 가족들 뿐이었다. 서연은 민준을 위해 주문했던 것과는 다른 심플한 흰 드레스를 입었다. 이게 더 좋았다.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드레스. 엄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아빠는 지훈의 손을 잡고 우리 딸 잘 부탁하네라고 말했다. 수지는 증인이 되어 누구보다 크게 울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인상 좋은 지훈의 어머니는 서연을 안아주며 말했다.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얘야, 무슨 일 있으면 난 언제나 내 편이란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예식 후에는 작은 피로연이 있었고 춤과 축배, 웃음이 이어졌다. 수천 개의 다른 결혼식처럼 평범했지만 동시에 특별했다. 이것은 그녀의 결혼식이었고 그녀의 선택이었으며 그녀의 행복이었기 때문이다. 저녁, 손님들이 돌아간 후 서연과 지우는 텅 빈 홀에 앉아 있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자, 아내, 그가 말했다. 함께할 인생, 준비됐어? 준비됐어요. 남편, 두렵지 않아요? 아니, 당신과 함께라면. 나도 두렵지 않아. 당신과 함께라면. 그들은 레스토랑을 나와 10월의 밤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공기는 차가웠고 낙엽과 비냄새가 났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그 목걸이에 다이아몬드처럼 밝게 빛났다. 그 목걸이는 다시는 착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보석함에 누워 그녀가 겪었던 일과 그녀가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구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가끔 그녀는 그것을 꺼내 보석들을 바라보며 매번 같은 생각을 했다. 그때 내가 침묵하지 않아서 고마워. 나 자신을 선택해서 고마워. 만약 그때 그녀가 참았다면, 만약 민준과 결혼하고 그의 어머니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규칙에 순응했다면 그녀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힘, 존엄성, 그리고 인생을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모든 것을 얻었다. 여전히 그녀의 것인 집, 그녀의 경계를 존중하는 남편,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새로운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알며 결코 누군가가 자신을 하녀처럼 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바로 그 강서연 자신을. 그들은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서연은 밤의 도시를 창밖으로 내다보며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잘 풀렸다.
그녀가 계획했던 대로가 아니었다. 더 좋게